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당신의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다정한 목소리 이나읍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이렇게 말과 관련된 속담 및 격언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인생에 있어서 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무겁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은 적절한 무게,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 어른이 될수록 더 갈팡질팡하게 되는 말의 무게와 온도를 어떻게 하면 잘 조절할 수 있을까요? 대기업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회사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 대부분이 잘못된 소통 방식에서 비롯됐다는 걸 깨달은 저자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오랫동안 깊이 고민하고 솔루션을 찾기 위해 분투한 결과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예쁘게 말하는 네가 좋다 등 대화법과 관련된 책을 출간하게 됐고 30만 독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후 작가님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서 독자들과 만나며 말투와 관련해 독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파악하여 이 책에 모두 모았다고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소통의 본질을 탐구하고 슬기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길 바라며 낭독 시작합니다. 내 말투가 어떤데요? 한 사람의 특징은 그 자체로 모두 소중합니다.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우러져 이 세상을 이루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부딪힘 속에서 더 나은 무언가가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성의 모자이크가 세상의 아름다움을 그려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왕이면 그 다양성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선호하는 좋은 특질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그 좋은 특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변화하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변화라는 건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습성을 오로지 개인의 노력으로 바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에 성공한 사람이 박수 받는 것이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성장하는 사람. 이는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멋진 어른이 되기 위한 변화의 씨앗은 자아 성찰의 토양에서 자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개선하려는 내재적 동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격 있는 말투, 어른다운 말투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 역시 이런 자기 성장의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어는 영혼의 거울이요, 말투는 성장의 지표입니다. 자기 성장의 욕구를 지닌 사람이라면 반드시 품격 있는 말투를 갖춰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자신의 말버릇부터 알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 목소리도 다르고 말버릇, 즉 억양, 톤, 크기, 속도, 자주 쓰는 어휘 등이 다릅니다. 이를 알기 위해 해보면 좋은 게 바로 자기 목소리 듣기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고
녹음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너무 쉽다고요?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고 녹음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찬찬히 듣는 데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듣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오글거리고 또 어색합니다. 하지만 나의 말투를 좀 바꿔보고 싶다. 그게 아니더라도 내 말투에 변화가 필요한지 알고 싶다면 이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곧 성장의 시작입니다. 품격 있는 말투를 갖춰야겠다라고 결심한 어떤 분이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계기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원래 인간관계에 큰 의미를 두며 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의도치 않게 사람들과 갈등을 겪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내 진심은 그게 아닌데 오해를 받는 경우도 생기고요. 원인이 뭘까 고민하다 보니 제 말투가 문제인 것 같았어요. 저는 말이 빠르고 목소리 톤이 높아요. 흥분하면 목소리가 커지고요. 그런데 회사에서 인간관계가 원만한 분들을 관찰해보니 목소리가 차분하고 편안하더라고요. 이분은 일단 자기인식 역량을 갖춘 듯 합니다. 자기인식이란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 등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기인식은 변화의 나침반입니다. 이분의 경우 자신의 말투가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면서부터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됐고 그들의 목소리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목소리 톤이 높지 않고 말이 빠르지 않았는데 특히 둘이 있을 땐 속삭이듯 조용하고 차분히 대화하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런 목소리를 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때부터 연습했어요. 소리를 내어 책 읽는 목소리를 녹음해 들으면서 억양과 빠르기를 관찰했고 가끔 통화 내용을 녹음해서 대화할 때 내 목소리를 들어보기도 했죠. 이런 과정을 반복하니 제 말투에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말이 길어지면 목소리가 높아졌고 목소리가 높아지면 속도까지 빨라졌어요. 잘못된 말하기 습관을 인지하고 나니까 의식적으로 목소리를 낮추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말이 빨라지려는 조짐이 보이면 숨을 한번 쉬고 속도를 줄였죠. 이렇게 몇 달 노력했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늘 고민이던 회사 구성원들과의 인간관계가 잘 풀리는 거예요. 이는 성찰적 실천의 좋은 예입니다. 성찰적 실천이란 자신의 경험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검토하고 그로부터 배운 것을 실제 행동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분은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 듣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의식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른다운 말투의 기술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라는 옛말도 요즘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작고 낮고 차분해도 그 속에 꽉 찬 무언가가 있는 사람들이 진짜 이깁니다. 흥분되는 상황에서도 낮고 차분한 목소리 톤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자신의 목소리를 반복해서 들으며 거슬리는 점을 고쳐보세요. 말투는 나라는 자아의 옷과 같습니다. 그리고 말투를 조절하는 건 옷을 수선하는 바느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말투를 모니터링하고 조절함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 듣고 문제점을 인식하며 의식적으로 말투를 조절하는 과정은 말투 조정 능력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기 목소리 객관적으로 듣기. 다만 앞서 말했듯 녹음된 자기 목소리를 들어보면 꽤 어색합니다. 내가 그동안 인지하고 있던 내 목소리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부 기관을 통해 듣습니다. 그래서 더 깊고 풍부하게 들립니다. 녹음된 목소리는 어떤가요? 상대적으로 더 가볍고 얇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 때문에 누구나 처음 녹음된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다른 사람은 내 목소리를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언젠가 세계적인 팝 가수가 한 인터뷰에서 나는 매일 내 노래를 녹음해서 듣는다. 그래야 내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더 나은 가수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 자기 목소리 듣기는 자기 성찰과 성장의 도구인 셈입니다. 한 정치인의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명연설로 유명한 그는 연설을 준비할 때 항상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나는 녹음을 들으며 내 목소리의 장단점을 분석한다. 그래야 청중을 사로잡는 연설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자기 목소리 듣기는 대중과 소통하는 힘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자각해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하며 자신의 학습 과정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미국의 발달 심리학자 존 플라벨이 창안한 이 용어는 한마디로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한 뒤 이를 채우기 위한 또 다른 계획을 구상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목소리 듣기야말로 단순한 습관 변화를 넘어서는 일종의 메타인지적 접근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의사소통 패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말하기를 녹음하고 듣는 과정에서 평소에 인식하지 못했던 습관이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식적인 개선이 가능해집니다. 자기 목소리 듣기는 결국 자기 성장을 위한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 들으면서 자기 목소리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품격 있는 말투를 스스로 찾아봅시다. 목소리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목소리를 듣는 상대방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말투를 가다듬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목소리를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어른의 말투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용기를 내 휴대전화의 녹음 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그 속에서 당신은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의 속도는 곧 배려심이다.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집니다. 거기에 속도도 빨라지기 마련입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부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며 천천히 그리고 진실하게 소통합니다. 천천히 말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상대방과 친밀해집니다. 이때 말의 속도를 상대방에게 맞도록 적절하게 조절해야 진정한 소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은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적절한 속도는 그 문을 부드럽게 여는 방법입니다. 애초부터 말이 빠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간혹 생각보다 말이 앞서 일을 그르치곤 합니다. 성격이 급해서 그렇다는 변명이 언제까지 통할 수 있을까요? 성격 탓으로 돌리다 문득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의 속도와 무게감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카피 앤드 페이스트, 즉 모방과 실천입니다. 품격 있는 말투를 구사하는 롤모델을 정하고 그 사람의 말투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모방은 자아 성장의 거울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더 나은 자신과 만날 수 있습니다. 말의 속도에 관한 롤모델로 누가 있을까요? 미국의 전 영부인 미셸 오바마를 추천합니다. 그는 변호사로서 경력 덕분인지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언변을 구사하는 동시에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적인 메시지도 전달할 줄 압니다. 특히 2020년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미셸 오바마는 상황과 청중을 고려한 적절한 의사소통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당시 미국 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 문제를 다루면서 개인에 대한 비난보다는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췄는데 이때 그의 핵심 키워드는 저열함의 품위로 맞서자 였습니다. 연설을 통해 그는 경쟁자에 대한 모욕이 아닌 사회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자신의 의지를 확실히 했습니다. 품격 있는 어른의 말투였습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미셸 오바마의 연설에서 저는 속도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단어 하나하나를 차분하게, 어쩌면 조금 느리게 느껴질 정도로 말했는데 이는 청중에게 여유와 안정감을 줬습니다. 그의 진지하면서도 여유로운 말투는 어떻게 완성된 것일까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를 고려해서 연습하기로 합니다. 말투의 완성은 의식적 노력의 결실이라는 걸 믿으면서요. 첫째, 호흡 조절하기. 호흡은 말하기의 기본입니다. 깊은 호흡은 말의 속도를 조절하면서도 목소리의 안정감을 높입니다. 여기서 복식 호흡을 연습하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말하는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도 의식적으로 깊게 호흡하는 습관을 들이면 말할 때도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문장 끝에서 잠시 멈추기. 문장 사이의 짧은 휴식은 듣는 사람에게 정보를 소화할 시간을 줍니다.
이 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문장의 끝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연설문이나 원고를 읽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문장 끝에 슬러시 표시를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연습에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적절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강조하고 싶은 단어의 속도 늦추기. 중요한 단어나 구절을 강조하는 것은 메시지의 핵심을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해당 단어를 조금 더 크게 그리고 천천히 발음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라는 문장에서 매우와 중요한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조하고 싶은 단어 앞에서 잠깐 멈추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넷째, 물 한 모금 마시기. 물을 마시는 행동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휴식을 제공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듣는 사람에게도 잠시 숨을 돌릴 기회를 줍니다. 물을 마실 때는 천천히 우아하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청중의 반응을 살펴보거나 다음에 할 말을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면 입안이 촉촉해져서 발음이 더 명확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섯째, 문장 길이 조절하기. 긴 문장은 말하는 사람도 숨이 차고 듣는 사람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 문장에는 한 가지 핵심 내용만 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문장을 짧게 만드는 연습을 해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긴 문장을 여러 개 짧은 문장으로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접속사의 사용은 줄이고 불필요한 수식어는 제거하고 그러다 보면 말의 속도도 자연스럽게 조절될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적절한 속도로. 사람의 인지 과정은 컴퓨터의 정보 처리 과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그렇듯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제한적입니다. 이를 말의 속도와 연관해 본다면 우리가 왜 천천히 말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말하면 듣는 사람은 정보를 충분히 처리하지 못합니다. 물론 지나치게 느리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적절한 속도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천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듣는 사람의 특징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팀원에게 새로 들어갈 프로젝트에 관해 설명해야 하는 팀장이 있습니다. 팀장이 프로젝트를 제대로 설명하려면 팀원들의 다양한 배경과 경험 수준을 고려해 말의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을 설명할 때는 속도를 늦추고 발음은 되도록 명확하게 하며 각 단계를 설명한 후에는 잠시 멈춰 팀원들이 정보를 처리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복잡한 그래프나 도표를 보여줄 때는 특히 천천히 설명하고 팀원들의 표정을 살펴 이해도를 확인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야 팀을 이끌어가는 리더다운 말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정보 처리 분량을 고려하는 것 이상으로 유념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화는 참여자들이 서로의 대화 스타일에 적응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대화가 상호 적응의 춤이라면 속도는 그 춤의 리듬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대화 중에 상대방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관찰하고 그에 맞춰 자신의 행동을 조절합니다. 이때 서로의 말하기 속도를 맞춰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어른은 상대방의 대화 스타일을 인지하고 그에 적절히 적응하며 대화를 이어갑니다. 말의 속도뿐만 아니라 톤, 어휘 선택, 비언어적 신호 등 다양한 면에서 적응해야 하는 것이죠. 한 변호사가 의뢰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긴장했는지 말을 더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름다운 성숙한 변호사라면 의뢰인의 다소 빠른 말하기 속도에 맞춰 대화를 시작하면서도 가능한 의뢰인에게 편안함을 줌으로써 자신이 의뢰인과 같은 편이라는 인식을 심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이 사용하는 어휘와 표현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에 맞는 용어를 선택하는 한편 법률 용어를 사용할 때는 의뢰인의 이해도를 고려해 추가 설명을 더함으로써 효과적인 소통 방식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적절한 속도의 여유로운 말투는 듣는 사람에 대한 일종의 존중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적 선언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만을 강요하지 않는 상대방의 생각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포함된 것이죠. 이를 위한 효과적인 말하기 속도는 상황, 청중, 메시지의 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을 빨리 해왔는데 혹은 말을 느리게 해왔는데 이제 와서 과연 고칠 수 있을까? 아마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고치고자 하는 마음에 약간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못할 일도 아닙니다. 아름다운 말투는 이론적 이해와 실천적 경험이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말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다운 말투의 개발은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지속적인 학습, 연습, 그리고 반성을 통해 상대를 배려한 적절한 말의 속도를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듣기만 잘해도 대화 점수 80점은 받는다. 어떤 모임에서건 늘 대화의 중심에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주인공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 들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사람들은 결국 잘 들어주는 사람 곁에 모이기 마련입니다. 한 미국 월간지에 실린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할 때 의사를 찾는다. 이 말은 우리가 얼마나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갈망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사람은 대부분 외로움을 느낍니다. 일에 몰두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짧은 순간을 제외하면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묵묵히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품격이 느껴집니다. 이를 반대로 응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기피의 대상이 되고자 한다면 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으면 됩니다. 오직 당신 자신의 관심사만 말하고 상대방이 이야기 중일 때 막무가내로 끼어들어 당신의 말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상대방이 알아서 당신을 피할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름다운 성숙한 말투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다음 문장만 기억하세요. 열심히 들으세요.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도록 격려하세요. 우리의 말투가 어른의 말투, 품격 있는 말투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다음은 제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독서 토론 모임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한 분이 프랑스 파리로 배낭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파리에서의 추억이 떠올라 저는 파리에서 에펠탑도 생강도 그다지 감동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혀 기대 안 했던 커피가 그렇게 인상 깊더라고요. 골목길 작은 카페에서 맛본 에스프레소를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제게 프랑스 커피 맛있죠? 커피 좋아하세요? 라고 물었고 저는 네, 정말 좋아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그분은 10분 넘게 커피에 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프랑스 커피에 관해 더 말한 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임 후 뒤풀이 자리에서 그분은 제게 범준 씨는 정말 탁월한 대화자인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정말 즐거웠어요. 말솜씨가 좋은 분이세요. 신기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한 말은 고작 두어 문장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깊은 호감을 느낀다는 것. 그리고 그게 상대방이 도저히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최고의 찬사가 된다는 것을요. 혹시 누군가와 유대관계를 맺고 싶다면 호감을 사는 말을 하기 위해 애쓰기보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서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그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친밀감을 쌓아갑니다. 이때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건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대화란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경청은 그 다리를 건너는 첫걸음입니다. 대화에서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마세요. 대신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들의 이야기에 주의를 집중하세요. 잘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품격 있는 화법을 구사하는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말만 하는 사람, 교양 없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위대한 인물 마더 테레사를 모두 알 것입니다. 그가 정말 위대한 이유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경청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소통의 자세, 품격 있는 어른의 말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듣는 것만으로도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위대해집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에 관심과 존중을 표현한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말이 잘 전달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당연히 잘 들어주는 우리를 향해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생활뿐 아니라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말을 잘 들어주는 부모가 돼야 합니다. 한 아들이 엄마에게 엄마가 저를 무척 사랑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묻자 제가 무언가 말하려 할 때 엄마는 하던 일을 멈추고 제 말을 끝까지 들어줬잖아요. 라고 했답니다. 아들에게, 딸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그냥 들어주세요.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세계로 잘 듣는다는 건 고도로 조직화한 언어적 행위의 일종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인다는 건 관계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때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과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대화가 최고 레벨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화의 주인공이 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먼저 듣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지도록 합시다. 듣기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소통 방식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말이죠. 수많은 커뮤니케이션 이론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듯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경청의 힘을 깨닫는 게 먼저입니다. 듣기란 타인의 세계로 가는 여건과 같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세계로 들어가는 멋진 과정이죠. 듣기를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인식의 세계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 도전의 끝에는 더 나은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청을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만나고 더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에서, 친구와의 수다에서, 직장 동료와의 회의에서 상대방의 말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 침묵의 미학을 실천해 보세요. 이때 그들의 감정을 읽으려 노력하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대화 방식은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경청은 일상의 명상과도 같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지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생각을 바꾸는 5단계 언어 기술. 평생을 어렵게 살아온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속에 거미가 살고 있다라는 일종의 망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수시로 기어나오는 거미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다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알고 보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종의 자기방어 기제로서 몸속에 거미를 상상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 의사와 상담을 했고 의사는 할아버지에게 약을 처방했는데 이 과정에서 의사가 한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몸속에 있는 거미를 죽일 수 있을까요? 의사, 할아버지,
거미를 완전히 죽일 순 없겠지만 약을 통해 고통은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노력해서 할아버지가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해봐요. 의사는 할아버지와 시선을 맞춰 긍정적으로 소통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문제나 약점보다는 잠재력과 희망에 주목한 것이죠. 의사는 할아버지의 망상이 병이라는 걸 알았지만 이를 지적하고 문제 삼기보다 할아버지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할아버지를 안심시켰습니다. 이런 의사의 접근은 치료를 뛰어넘는 어른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할아버지를 그저 치료 대상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온전한 인격체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진정한 치유란 증상의 제거뿐 아니라 인간 존재의 총체적 이해와 수용에서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할아버지는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할아버지의 호소를 일축하지 않고 고통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태도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할아버지가 치료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심리적 저항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성숙한 어른의 말투란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상대방의 망상조차도 무작정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태도. 오히려 상대방의 망상을 고통으로 받아들이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태도 말입니다. 이런 말투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존경을 보낼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어른다운 말투란 상대방의 생각과 처지를 인정하고 공감하되 긍정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사 당장은 상대방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존중과 배려의 자세로 소통하려 노력하는 것이 어른의 말투에 있어서 핵심 조건입니다. 나는 존중해서 한 말인데 상대방이 느끼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상황에 처해본 적 없으신가요? 존중에도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존중에는 5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식입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이해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관점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수용입니다. 상대방의 의견과 가치관이 나와 다르더라도 그 자체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협력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칭찬입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장점과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앞의 사례에서 본 의사의 말투에서도 이런 존중의 5단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망상에 시달리는 할아버지의 고통을 인식하고 할아버지의 눈높이에서 그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할아버지의 인식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치료를 통해 고통을 줄이자면서 할아버지와 협력의 방안을 모색했죠. 나아가 할아버지가 편안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으리란
희망의 메시지로 할아버지를 격려하고 지지했습니다. 의사의 말투는 사람들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이러한 관계성을 통해 우리가 존재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걸 증명합니다. 그의 말투는 존재론적 관계성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두 차례나 영국의 총리를 역임했던 윈스터 처칠은 부하 직원들을 독려할 때 존중이 가득한 긍정의 말투를 적절하게 사용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을 서둘러야 할 때는 자네는 신속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군 이라고 말하고, 꼼꼼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신은 정말 치밀한 것 같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바를 직접 언급하기보다 상대방에게 이미 그런 장점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 능력을 발휘하도록 독려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결국 처칠은 자신의 언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을 이끌어간 셈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대로 말하기. 주변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 위치에 있나요? 그렇다면 먼저 그들에게 긍정의 라벨을 붙이는 말투를 사용해 보세요. 넌 솔직한 사람이잖아. 네모네모님은 배려심이 깊어. 세모세모씨 정말 성실한 것 같아. 같은 말들로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그들이 가졌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뿐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카다브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말은 인지구조와 현실인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긍정적인 언어의 사용은 단순히 좋은 기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와 사고 패턴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긍정심리학의 대가 마틴 셀리그먼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방식이라고 말하며,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역경을 일시적이고 구체적이며 통제가 가능한 걸로 여기지만, 비관적인 사람들은 역경을 영원하고 보편적이며 통제 불가능한 걸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투를 사용하는 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을 전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언어는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이자 생각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도구입니다. 어른답고 품격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 타인을 향해 긍정과 격려의 말을 건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네 선택을 응원해 같은 말들 말입니다. 반대로 비난과 비판의 말은 상대방은 물론 나 자신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니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긍정의 세상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과 행동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고 만들어갑니다. 긍정적 언어의 선택은 곧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고자 하는지, 어떤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선택이며, 이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한 중견기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회사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새로운 협업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려 했는데, 이 변화에 대한 직원들, 특히 연령대가 높은 리더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들은 기존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었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영 부담스러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알 것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자신의 업무에 들어오면 왠지 모를 거부감부터 드는 것 말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이 상황에서 도입을 추진한 팀장은 좌절했습니다. 그는 소프트웨어가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직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그는 자신의 접근 방식, 특히 말투에 문제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변화의 필요성만을 강조했을 뿐 구성원들의 걱정과 불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그는 말투 전략을 바꾸기로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1단계, 불안에 대한 공감. 여러분의 걱정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배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2단계, 상대방의 능력에 대한 인정. 여러분의 오랜 경험이 이 새로운 시스템을 더욱 효과적으로 완성한다고 생각합니다. 3단계, 예상되는 문제 해결. 충분한 교육 시간을 제공하고 개별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새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단계, 협력에 의한 요청.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이 시스템을 우리 회사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직원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꼈고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거부감도 줄었습니다. 특히 몇몇은 오히려 이 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변화와 합의는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상호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를 알아챈 팀장은 단순히 정보의 전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참여자의 관점과 우려를 고려하는 포괄적인 대화의 장을 설계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관련 직원들이 모두 모인 회의 자리에서 팀장은 다시 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 한마디를 더 추가합니다. 5단계, 칭찬. 여러분 모두가 보여주신 열린 마음과 도전 정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이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종료된 뒤 새로운 소프트웨어 도입에 대한 찬성률은 90%를 넘었다고 합니다. 처음 제안했을 때의 30% 찬성률과는 크게 다른 결과였습니다. 단순히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을 넘어 직원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회사의 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협업 소프트웨어가 성공적으로 도입한 것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고 말이죠.
존중의 말투는 개인을 넘어 조직 전체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그 조직은 이번 일을 계기로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최선을 이끌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힘, 이는 다름 아닌 어른다운 말투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해야 할 때 이제 더 이상 큰 소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발심만 키울 뿐이죠. 그럴 때 인식, 이해, 수용, 협력, 칭찬의 5단계를 기억하세요. 품격 있게 상대의 생각을 변화시키는데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 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당신의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다정한 목소리 이나읍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아 다르고 다르다. 이렇게 말과 관련된 속담 및 격언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인생에 있어서 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무겁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은 적절한 무게,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 어른이 될수록 더 갈팡질팡하게 되는 말의 무게와 온도를 어떻게 하면 잘 조절할 수 있을까요? 대기업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회사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 대부분이 잘못된 소통 방식에서 비롯됐다는 걸 깨달은 저자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오랫동안 깊이 고민하고 솔루션을 찾기 위해 분투한 결과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예쁘게 말하는 네가 좋다 등 대화법과 관련된 책을 출간하게 됐고 30만 독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후 작가님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서 독자들과 만나며 말투와 관련해 독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파악하여 이 책에 모두 모았다고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소통의 본질을 탐구하고 슬기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길 바라며 낭독 시작합니다. 내 말투가 어떤데요? 한 사람의 특징은 그 자체로 모두 소중합니다.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우러져 이 세상을 이루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부딪힘 속에서 더 나은 무언가가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성의 모자이크가 세상의 아름다움을 그려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왕이면 그 다양성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선호하는 좋은 특질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그 좋은 특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변화하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변화라는 건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습성을 오로지 개인의 노력으로 바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에 성공한 사람이 박수 받는 것이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성장하는 사람.
이는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멋진 어른이 되기 위한 변화의 씨앗은 자아 성찰의 토양에서 자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개선하려는 내재적 동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격 있는 말투, 어른다운 말투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 역시 이런 자기 성장의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어는 영혼의 거울이요. 말투는 성장의 지표입니다. 자기 성장의 욕구를 지닌 사람이라면 반드시 품격 있는 말투를 갖춰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자신의 말버릇부터 알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 목소리도 다르고 말버릇, 즉 억양, 톤, 크기, 속도, 자주 쓰는 어휘 등이 다릅니다. 이를 알기 위해 해보면 좋은 게 바로 자기 목소리 듣기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고 녹음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너무 쉽다고요?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고 녹음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찬찬히 듣는 데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듣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오글거리고 또 어색합니다. 하지만 나의 말투를 좀 바꿔보고 싶다. 그게 아니더라도 내 말투에 변화가 필요한지 알고 싶다면 이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곧 성장의 시작입니다. 품격 있는 말투를 갖춰야겠다라고 결심한 어떤 분이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계기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원래 인간관계에 큰 의미를 두며 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의도치 않게 사람들과 갈등을 겪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내 진심은 그게 아닌데 오해를 받는 경우도 생기고요. 원인이 뭘까 고민하다 보니 제 말투가 문제인 것 같았어요. 저는 말이 빠르고 목소리 톤이 높아요. 흥분하면 목소리가 커지고요. 그런데 회사에서 인간관계가 원만한 분들을 관찰해보니 목소리가 차분하고 편안하더라고요. 이분은 일단 자기 인식 역량을 갖춘 듯 합니다. 자기 인식이란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 등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기 인식은 변화의 나침반입니다. 이분의 경우 자신의 말투가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면서부터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됐고 그들의 목소리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목소리 톤이 높지 않고 말이 빠르지 않았는데 특히 둘이 있을 땐 속삭이듯 조용하고 차분히 대화하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런 목소리를 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때부터 연습했어요. 소리를 내어 책 읽는 목소리를 녹음해 들으면서 억양과 빠르기를 관찰했고 가끔 통화 내용을 녹음해서 대화할 때 내 목소리를 들어보기도 했죠. 이런 과정을 반복하니 제 말투에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말이 길어지면 목소리가 높아졌고 목소리가 높아지면 속도까지 빨라졌어요. 잘못된 말하기 습관을 인지하고 나니까 의식적으로 목소리를 낮추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말이 빨라지려는 조짐이 보이면
숨을 한번 쉬고 속도를 줄였죠. 이렇게 몇 달 노력했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늘 고민이던 회사 구성원들과의 인간관계가 잘 풀리는 거예요. 이는 성찰적 실천의 좋은 예입니다. 성찰적 실천이란 자신의 경험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검토하고 그로부터 배운 것을 실제 행동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분은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 듣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의식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른다운 말투의 기술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라는 옛말도 요즘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작고 낮고 차분해도 그 속에 꽉 찬 무언가가 있는 사람들이 진짜 이깁니다. 흥분되는 상황에서도 낮고 차분한 목소리 톤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자신의 목소리를 반복해서 들으며 거슬리는 점을 고쳐보세요. 말투는 나라는 자아의 옷과 같습니다. 그리고 말투를 조절하는 건 옷을 수선하는 바느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말투를 모니터링하고 조절함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 듣고 문제점을 인식하며 의식적으로 말투를 조절하는 과정은 말투 조정 능력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기 목소리 객관적으로 듣기. 다만 앞서 말했듯 녹음된 자기 목소리를 들어보면 꽤 어색합니다. 내가 그동안 인지하고 있던 내 목소리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부 기관을 통해 듣습니다. 그래서 더 깊고 풍부하게 들립니다. 녹음된 목소리는 어떤가요? 상대적으로 더 가볍고 얇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 때문에 누구나 처음 녹음된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다른 사람은 내 목소리를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언젠가 세계적인 팝 가수가 한 인터뷰에서 나는 매일 내 노래를 녹음해서 듣는다. 그래야 내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더 나은 가수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 자기 목소리 듣기는 자기 성찰과 성장의 도구인 셈입니다. 한 정치인의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명연설로 유명한 그는 연설을 준비할 때 항상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나는 녹음을 들으며 내 목소리의 장단점을 분석한다. 그래야 청중을 사로잡는 연설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자기 목소리 듣기는 대중과 소통하는 힘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자각해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하며 자신의 학습 과정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미국의 발달 심리학자 존 플라벨이 창안한 이 용어는 한마디로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한 뒤 이를 채우기 위한 또 다른 계획을 구상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목소리 듣기야말로 단순한 습관 변화를 넘어서는 일종의 메타인지적 접근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의사소통 패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말하기를 녹음하고 듣는 과정에서 평소에 인식하지 못했던 습관이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식적인 개선이 가능해집니다. 자기 목소리 듣기는 결국 자기 성장을 위한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 들으면서 자기 목소리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품격 있는 말투를 스스로 찾아봅시다. 목소리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목소리를 듣는 상대방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말투를 가다듬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목소리를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어른의 말투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용기를 내 휴대전화의 녹음 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그 속에서 당신은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의 속도는 곧 배려심이다.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집니다. 거기에 속도도 빨라지기 마련입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부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며 천천히 그리고 진실하게 소통합니다. 천천히 말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상대방과 친밀해집니다. 이때 말의 속도를 상대방에게 맞도록 적절하게 조절해야 진정한 소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은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적절한 속도는 그 문을 부드럽게 여는 방법입니다. 애초부터 말이 빠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간혹 생각보다 말이 앞서 일을 그르치곤 합니다. 성격이 급해서 그렇다는 변명이 언제까지 통할 수 있을까요? 성격 탓으로 돌리다 문득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의 속도와 무게감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카피 앤드 페이스트, 즉 모방과 실천입니다. 품격 있는 말투를 구사하는 롤모델을 정하고 그 사람의 말투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모방은 자아 성장의 거울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더 나은 자신과 만날 수 있습니다. 말의 속도에 관한 롤모델로 누가 있을까요? 미국의 전 영부인 미셸 오바마를 추천합니다. 그는 변호사로서 경력 덕분인지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언변을 구사하는 동시에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적인 메시지도 전달할 줄 압니다. 특히 2020년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미셸 오바마는 상황과 청중을 고려한 적절한 의사소통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당시 미국 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 문제를 다루면서 개인에 대한 비난보다는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췄는데 이때 그의 핵심 키워드는 저열함의 품위로 맞서자였습니다. 연설을 통해 그는 경쟁자에 대한 모욕이 아닌 사회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자신의 의지를 확실히 했습니다. 품격 있는 어른의 말투였습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미셸 오바마의 연설에서 저는 속도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단어 하나하나를 차분하게, 어쩌면 조금 느리게 느껴질 정도로 말했는데 이는 청중에게 여유와 안정감을 줬습니다.
그의 진지하면서도 여유로운 말투는 어떻게 완성된 것일까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를 고려해서 연습하기로 합니다. 말투의 완성은 의식적 노력의 결실이라는 걸 믿으면서요. 첫째, 호흡 조절하기. 호흡은 말하기의 기본입니다. 깊은 호흡은 말의 속도를 조절하면서도 목소리의 안정감을 높입니다. 여기서 복식 호흡을 연습하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말하는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도 의식적으로 깊게 호흡하는 습관을 들이면 말할 때도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문장 끝에서 잠시 멈추기. 문장 사이의 짧은 휴식은 듣는 사람에게 정보를 소화할 시간을 줍니다. 이 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문장의 끝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연설문이나 원고를 읽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문장 끝에 슬러시 표시를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연습에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적절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강조하고 싶은 단어의 속도 늦추기. 중요한 단어나 구절을 강조하는 것은 메시지의 핵심을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해당 단어를 조금 더 크게 그리고 천천히 발음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라는 문장에서 매우와 중요한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조하고 싶은 단어 앞에서 잠깐 멈추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넷째, 물 한 모금 마시기. 물을 마시는 행동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휴식을 제공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듣는 사람에게도 잠시 숨을 돌릴 기회를 줍니다. 물을 마실 때는 천천히 우아하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청중의 반응을 살펴보거나 다음에 할 말을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면 입안이 촉촉해져서 발음이 더 명확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섯째, 문장 길이 조절하기. 긴 문장은 말하는 사람도 숨이 차고 듣는 사람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 문장에는 한 가지 핵심 내용만 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문장을 짧게 만드는 연습을 해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긴 문장을 여러 개 짧은 문장으로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접속사의 사용은 줄이고 불필요한 수식어는 제거하고 그러다 보면 말의 속도도 자연스럽게 조절될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적절한 속도로. 사람의 인지 과정은 컴퓨터의 정보 처리 과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그렇듯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제한적입니다. 이를 말의 속도와 연관해 본다면 우리가 왜 천천히 말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말하면 듣는 사람은 정보를 충분히 처리하지 못합니다. 물론 지나치게 들이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적절한 속도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천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듣는 사람의 특징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팀원에게 새로 들어갈 프로젝트에 관해 설명해야 하는 팀장이 있습니다. 팀장이 프로젝트를 제대로 설명하려면 팀원들의 다양한 배경과 경험 수준을 고려해 말의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을 설명할 때는 속도를 늦추고 발음은 되도록 명확하게 하며 각 단계를 설명한 후에는 잠시 멈춰 팀원들이 정보를 처리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복잡한 그래프나 도표를 보여줄 때는 특히 천천히 설명하고 팀원들의 표정을 살펴 이해도를 확인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야 팀을 이끌어가는 리더다운 말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정보 처리 분량을 고려하는 것 이상으로 유념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화는 참여자들이 서로의 대화 스타일에 적응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대화가 상호 적응의 춤이라면 속도는 그 춤의 리듬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대화 중에 상대방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관찰하고 그에 맞춰 자신의 행동을 조절합니다. 이때 서로의 말하기 속도를 맞춰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어른은 상대방의 대화 스타일을 인지하고 그에 적절히 적응하며 대화를 이어갑니다. 말의 속도뿐만 아니라 톤, 어휘 선택, 비언어적 신호 등 다양한 면에서 적응해야 하는 것이죠. 한 변호사가 의뢰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긴장했는지 말을 더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름다운 성숙한 변호사라면 의뢰인의 다소 빠른 말하기 속도에 맞춰 대화를 시작하면서도 가능한 의뢰인에게 편안함을 줌으로써 자신이 의뢰인과 같은 편이라는 인식을 심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이 사용하는 어휘와 표현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에 맞는 용어를 선택하는 한편 법률 용어를 사용할 때는 의뢰인의 이해도를 고려해 추가 설명을 더함으로써 효과적인 소통 방식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적절한 속도의 여유로운 말투는 듣는 사람에 대한 일종의 존중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적 선언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만을 강요하지 않는 상대방의 생각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포함된 것이죠. 이를 위한 효과적인 말하기 속도는 상황, 청중, 메시지의 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을 빨리 해왔는데 혹은 말을 느리게 해왔는데 이제 와서 과연 고칠 수 있을까? 아마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고치고자 하는 마음에 약간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못할 일도 아닙니다. 아름다운 말투는 이론적 이해와 실천적 경험이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말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다운 말투의 개발은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지속적인 학습, 연습, 그리고 반성을 통해 상대를 배려한 적절한 말의 속도를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듣기만 잘해도
대화 점수 80점은 받는다. 어떤 모임에서건 늘 대화의 중심에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주인공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 들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사람들은 결국 잘 들어주는 사람 곁에 모이기 마련입니다. 한 미국 월간지에 실린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할 때 의사를 찾는다. 이 말은 우리가 얼마나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갈망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사람은 대부분 외로움을 느낍니다. 일에 몰두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짧은 순간을 제외하면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묵묵히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품격이 느껴집니다. 이를 반대로 응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기피의 대상이 되고자 한다면 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으면 됩니다. 오직 당신 자신의 관심사만 말하고 상대방이 이야기 중일 때 막무가내로 끼어들어 당신의 말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상대방이 알아서 당신을 피할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름다운 성숙한 말투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다음 문장만 기억하세요. 열심히 들으세요.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도록 격려하세요. 우리의 말투가 어른의 말투, 품격 있는 말투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다음은 제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독서 토론 모임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한 분이 프랑스 파리로 배낭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파리에서의 추억이 떠올라 저는 파리에서 에펠탑도 생강도 그다지 감동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혀 기대 안 했던 커피가 그렇게 인상 깊더라고요. 골목길 작은 카페에서 맛본 에스프레소를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제게 프랑스 커피 맛있죠? 커피 좋아하세요? 라고 물었고 저는 네, 정말 좋아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그분은 10분 넘게 커피에 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프랑스 커피에 관해 더 말한 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임 후 뒤풀이 자리에서 그분은 제게 범준 씨는 정말 탁월한 대화자인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정말 즐거웠어요. 말솜씨가 좋은 분이세요. 신기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한 말은 고작 두어 문장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깊은 호감을 느낀다는 것, 그리고 그게 상대방이 도저히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최고의 찬사가 된다는 것을요. 혹시 누군가와 유대관계를 맺고 싶다면 호감을 사는 말을 하기 위해 애쓰기보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서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그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친밀감을 쌓아갑니다. 이때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건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대화란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경청은 그 다리를 건너는 첫걸음입니다. 대화에서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마세요. 대신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들의 이야기에 주의를 집중하세요. 잘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품격 있는 화법을 구사하는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말만 하는 사람, 교양 없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위대한 인물 마더 테레사를 모두 알 것입니다. 그가 정말 위대한 이유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경청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소통의 자세, 품격 있는 어른의 말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듣는 것만으로도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위대해집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에 관심과 존중을 표현한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말이 잘 전달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당연히 잘 들어주는 우리를 향해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생활뿐 아니라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말을 잘 들어주는 부모가 돼야 합니다. 한 아들이 엄마에게 엄마가 저를 무척 사랑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묻자 제가 무언가 말하려 할 때 엄마는 하던 일을 멈추고 제 말을 끝까지 들어줬잖아요. 라고 했답니다. 아들에게, 딸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그냥 들어주세요.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세계로 잘 듣는다는 건 고도로 조직화한 언어적 행위의 일종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인다는 건 관계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때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과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대화가 최고 레벨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화의 주인공이 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먼저 듣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지도록 합시다. 듣기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소통 방식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말이죠. 수많은 커뮤니케이션 이론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듯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경청의 힘을 깨닫는 게 먼저입니다. 듣기란 타인의 세계로 가는 여건과 같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세계로 들어가는 멋진 과정이죠. 듣기를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인식의 세계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 도전의 끝에는 더 나은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청을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만나고 더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에서, 친구와의 수다에서, 직장 동료와의 회의에서 상대방의 말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 침묵의 미학을 실천해 보세요. 이때 그들의 감정을 읽으려 노력하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대화 방식은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경청은 일상의 명상과도 같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지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생각을 바꾸는 5단계 언어 기술. 평생을 어렵게 살아온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속에 거미가 살고 있다라는 일종의 망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수시로 기어 나오는 거미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다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알고 보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종의 자기방어 기제로서 몸속에 거미를 상상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 의사와 상담을 했고 의사는 할아버지에게 약을 처방했는데 이 과정에서 의사가 한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몸속에 있는 거미를 죽일 수 있을까요? 의사, 할아버지, 거미를 완전히 죽일 순 없겠지만 약을 통해 고통은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노력해서 할아버지가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해봐요. 의사는 할아버지와 시선을 맞춰 긍정적으로 소통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문제나 약점보다는 잠재력과 희망에 주목한 것이죠. 의사는 할아버지의 망상이 병이라는 걸 알았지만 이를 지적하고 문제 삼기보다 할아버지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할아버지를 안심시켰습니다. 이런 의사의 접근은 치료를 뛰어넘는 어른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할아버지를 그저 치료 대상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온전한 인격체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진정한 치유란 증상의 제거뿐 아니라 인간 존재의 총체적 이해와 수용에서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할아버지는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할아버지의 호소를 일축하지 않고 고통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태도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할아버지가 치료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심리적 저항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성숙한 어른의 말투란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상대방의 망상조차도 무작정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태도. 오히려 상대방의 망상을 고통으로 받아들이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태도 말입니다. 이런 말투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존경을 보낼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어른다운 말투란 상대방의 생각과 처지를 인정하고 공감하되 긍정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사 당장은 상대방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존중과 배려의 자세로 소통하려 노력하는 것이 어른의 말투에 있어서 핵심 조건입니다. 나는 존중해서 한 말인데 상대방이 느끼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상황에 처해 본 적 없으신가요? 존중에도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존중에는 5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식입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이해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관점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수용입니다. 상대방의 의견과 가치관이 나와 다르더라도 그 자체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협력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칭찬입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장점과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앞의 사례에서 본 의사의 말투에서도 이런 존중의 5단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망상에 시달리는 할아버지의 고통을 인식하고 할아버지의 눈높이에서 그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할아버지의 인식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치료를 통해 고통을 줄이자면서 할아버지와 협력의 방안을 모색했죠. 나아가 할아버지가 편안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으리란 희망의 메시지로 할아버지를 격려하고 지지했습니다. 의사의 말투는 사람들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이러한 관계성을 통해 우리가 존재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걸 증명합니다. 그의 말투는 존재론적 관계성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두 차례나 영국의 총리를 역임했던 윈스터 처칠은 부하 직원들을 독려할 때 존중이 가득한 긍정의 말투를 적절하게 사용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을 서둘러야 할 때는 자네는 신속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군 이라고 말하고 꼼꼼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신은 정말 치밀한 것 같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바를 직접 언급하기보다 상대방에게 이미 그런 장점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 능력을 발휘하도록 독려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결국 처칠은 자신의 언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을 이끌어간 셈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대로 말하기. 주변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 위치에 있나요? 그렇다면 먼저 그들에게 긍정의 라벨을 붙이는 말투를 사용해 보세요. 넌 솔직한 사람이잖아. 네모네모님은 배려심이 깊어. 세모세모 씨 정말 성실한 것 같아. 같은 말들로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그들이 가졌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뿐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카다브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말은 인지구조와 현실인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긍정적인 언어의 사용은 단순히 좋은 기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와 사고 패턴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긍정 심리학의 대가 마틴 셀리그먼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방식이라고 말하며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역경을 일시적이고 구체적이며 통제가 가능한 걸로 여기지만 비관적인 사람들은 역경을 영원하고 보편적이며 통제 불가능한 걸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투를 사용하는 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을 전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언어는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이자 생각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도구입니다. 어른답고 품격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 타인을 향해 긍정과 격려의 말을 건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네 선택을 응원해 같은 말들 말입니다. 반대로 비난과 비판의 말은 상대방은 물론 나 자신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니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긍정의 세상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과 행동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고 만들어갑니다. 긍정적 언어의 선택은 곧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고자 하는지, 어떤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선택이며, 이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한 중견기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회사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새로운 협업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려 했는데 이 변화에 대한 직원들, 특히 연령대가 높은 리더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들은 기존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었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영 부담스러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알 것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자신의 업무에 들어오면 왠지 모를 거부감부터 드는 것 말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이 상황에서 도입을 추진한 팀장은 좌절했습니다. 그는 소프트웨어가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직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그는 자신의 접근 방식, 특히 말투에 문제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변화의 필요성만을 강조했을 뿐 구성원들의 걱정과 불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그는 말투 전략을 바꾸기로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1단계, 불안에 대한 공감. 여러분의 걱정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배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2단계, 상대방의 능력에 대한 인정. 여러분의 오랜 경험이 이 새로운 시스템을 더욱 효과적으로 완성한다고 생각합니다. 3단계, 예상되는 문제 해결. 충분한 교육 시간을 제공하고 개별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새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단계, 협력에 의한 요청.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이 시스템을 우리 회사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직원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꼈고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거부감도 줄었습니다. 특히 몇몇은 오히려 이 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변화와 합의는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상호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를 알아챈 팀장은 단순히 정보의 전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참여자의 관점과 우려를 고려하는 포괄적인 대화의 장을 설계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관련 직원들이 모두 모인 회의 자리에서 팀장은 다시 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 한마디를 더 추가합니다. 5단계 칭찬. 여러분 모두가 보여주신 열린 마음과 도전 정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이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종료된 뒤 새로운 소프트웨어 도입에 대한 찬성률은 90%를 넘었다고 합니다. 처음 제안했을 때 30% 찬성률과는 크게 다른 결과였습니다. 단순히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을 넘어 직원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회사의 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협업 소프트웨어가 성공적으로 도입한 것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고 말이죠. 존중의 말투는 개인을 넘어 조직 전체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그 조직은 이번 일을 계기로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최선을 이끌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힘, 이는 다름 아닌 어른다운 말투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해야 할 때, 이제 더 이상 큰 소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발심만 키울 뿐이죠. 그럴 때 인식, 이해, 수용, 협력, 칭찬의 5단계를 기억하세요. 품격 있게 상대의 생각을 변화시키는데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